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상속세 하면 이분 이장원 세무사님 모셔보고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상속세 정부에서 상속세 개편안 났는데 하여튼 뭐 대충 크게는 세율도 좀 낮춰주고 이런저런 공제액을 좀 늘려준다. 뭐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개편된 거 뭐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상속세만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금투세나 이런 얘기 하고요. 첫 번째로 상속세에서 두 가지 바뀌었는데 첫 번째는 상속세랑 증여세. 이제 이게 둘 다 쓰는 법이 바뀐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건 이제 최고세율하고 과세표준 조정을 했는데 과세표준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재산 아니면 증여하면 증여한 재산 마이너스 뭐 채무를 뺀 금액 거기서 공제 빼고의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말 그대로 공제 빼고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 네,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 세율을 곱하게 돼 있으니까. 그 첫 번째 구간이 1억 원까지 10%였는데 이걸 이제 2억 원 이하까지를 10%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제 물가가 97년 대비 뭐 2배 상승, 그다음에 자산인 이 주택 가격이 97년 대비 전국 뭐 2.2배, 수도권 2.8배 상승해서 여건 변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97년에 비해서 제 물가가 2배가 올라간지 모르겠습니다. 더 올라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좀 느껴지는데. 그래도 아파트 가격은 한 6배 올랐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니요, 아파트가 99년에 내가 그 서울 아파트 평당 1,000만 원 돌파 이래도 되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지금 평당 1억 돌파하고 남았거든요. 아파트로 좀 한 10배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가 왜 97년을 대비로 했냐면 97년 이후로 공제 액수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27년 전의 가액으로 이제 좀 보도 자료를 냈던 걸로 이제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가 어떤 느낌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실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은 그거였어요. 이제 작년에 이제 왔을 때 제가 또 그때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혼인이나 출산 1억 원 공제가 신설이 됐었었죠. 그리고 플러스 이제 10년간 5천만 원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랑 1억 5천, 신부 1억 5천 줘서 3억 원으로 결혼 좀 해라. 출산도 좀 하고 이거에 대한 하나의 지원책이 있었었는데 약간 연결선상이라고 저는 살짝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증여세 세무조사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분들이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들이 사실은 이제 주택을 사거나 취득자금 소명이 안 되거나 전월세 말 그대로 전세자금 막 뭐 9억 원짜리 들어갔는데 아무리 합쳐도 두 분이 합쳐도 5억도 안 되면 뭐 나머지 금액 어디서 났느냐. 부모님한테 받은 거 아니냐. 증여 받은 거 아니냐. 사실 대부분 증여거든요. 그때 증여 많이 하죠. 이제 결혼할 때 사실 받은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낮춰준 게 아닐까. 뭐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 1,000만 원도 그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반발심이 생기는 금액이니까. 2억 원까지는 2억 원까지는 10%로 좀 해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제 더 시끄럽죠. 과세 표준 원래 30억 원 초과되면 50%의 세율이었는데 이 구간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 이제 10억 원 이제 이상 되면 초과되면 40% 세율이 가장 이제 최고 세율이 됐고요. 근데 이거랑 더불어 사실 같이 볼 게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또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 최대 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가 폐지가 됐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대기업, 총수들 뭐 이런 분들이 상속받으면 항상 뭐 그랬잖아요. 이건희 회장님도 그랬습니다. 이제 60%의 상속세를 냈다고. 그러니까 50%의 최고 세율에 곱하기 20%가 더해지니까 60%의 세금을 냈었거든요. 거기에 뭐 주민세 이런 건 안 붙습니까? 다행히. 다행히 이제 상속세랑 증여세는 국세만 받습니다. 뭐 소득세 내는 건 둘이 따라붙는 10%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행히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여기서 이제 지방세는 없는데 어쨌든 60%의 세율 구간이 이제 최고 세율이 40%가 되니까.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이제 뭐 서민층을 위한 중산층을 위한 뭐 개편이냐 뭐 민주당 주장을 보니까 소득세 최고 구간보다 상속세가 낮은 게 말이 되느냐 그런 논리더라고요. 그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근로소득세보다 구간이 또 최고 구간이 낮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핏 듣기는 그럴듯해도 보여요. 왜냐하면 근로소득은 내가 어쨌든 일해서 번 소득인데 상속세는 그냥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근로소득보다 더 낮은 게 상식적으로 맞을까 그런 생각은 들던데. 이거는 근데 정말 그 개인적으로 철학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어찌 보면 또 그런 반론도 있으시잖아요. 이 땀 흘려서 번 돈을 또 무상으로 받지만 그때 냈었는데 또 내는 거 아니냐. 이미 낸 세금인데 그거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데 그럴 수는 있죠.
뭐 가치관이라고 하니까 상속세라고 하는 걸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내는 거라면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돌아가신 분이 내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못 내니까 네가 내라는 거니까 사실상 아들이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내는 거라면 야 내가 땀 흘려 번 돈 내가 왜 죽는다는 이유로 또 내냐? 무슨 사망세냐? 이렇게 하면 그 말은 맞는데. 맞습니다. 그렇지. 근데 아들이 받는 거니까 아들한테 너 언제 세금 냈니? 안 냈잖아 그동안. 그러니까 아빠한테 받은 이 돈에 대해서 세금 내라라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이걸 이중과세라고 하면 논리적으로는 조금 말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소득세 상한보다도 왜 상속세 세율이 낮냐 이거는 그 상속은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뭐 조절해서 할부로 받을 수도 없잖아요. 돌아가시는 순간 딱 한 번 받는데 한 번 받는데 금액이 크니까 한 번 받는데 금액이 큰 걸 매년 내는 소득세 그거에다 넣으면 어떡하냐. 나는 아빠한테 한 번 물려받았는데 내 평생 지금 85세 살면 85분의 1로 나눠라. 나눠서 주면 그 소득세 구간 괜찮다. 근데 8,500억이라서 85분의 1로 나눠도 임마 너는 100억이야 자식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소득세 최고세율로 낼게. 그러나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낮은 금액은 내 평균 수명으로 잘라서 오늘 한 얘기 중에 제일 그렇듯한 말이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2%가 말을 물론 이제 소프트하게는 안 하고 그렇지만 그 핵심 내용은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얘기 그렇듯. 좋은 논리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 냈던 소득세 부분을 상속세에서 차감시켜 주자. 그러면 말 그대로 이중과세 논란이 있으면 이제 그런 계산법에 대한 것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양도 상속 증여는 내 살아생전에 거의 5번을 경험할 일이 별로 없다. 말 그대로 주셨듯이 한 번 터지는 세금이거든요. 양도도 사실은 부동산을 뭐 주식거래 하듯이 못 하잖아요. 한 번 사고 10년 있다가 손바꿈 하고 이런 식인데 응축된 거 빵 터지니까 너무 세니까 비과세도 있고 그런 건데 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상속증여는 또 왜 그런 공제가 또 많이 개수가 없느냐 뭐 그런 말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하여튼 뭐 그래도 워낙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사실 메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상속세만 적용됩니다. 이게 증여세도 당연히 적용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증여 쪽에 좀 친숙한 표현이죠. 자녀 공제가 5억으로 상향된다. 그러면은 자녀 공제라고 생각하면 우리 증여할 때 직계존비속간에 5천만 원 주는 거 그게 5억으로 상향되나 보다 라고 지금 헷갈려 하시는 고객도 상당히 많으셨어요. 5억까지는 그냥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상속에도 이 제도가 있었는데 사실 유명무실해서 안 썼었거든요. 이게 잘 몰랐던 건데 간단하게 이론을 좀 설명드려보면 일괄공제에 5억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공제를 다 합친 거랑 일괄공제 5억 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거가 기초공제 2억 원 플러스 4가지 공제를 합칩니다. 첫 번째로 자녀가 있으면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성년 공제 1인당 1,000만 원 곱하기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그다음 남은 자녀가 미성년이면 네 맞습니다. 이제 자녀 키우는데 좀 필요할 더 드니까 좀 더 해준다. 그러면 자녀가 1살일 때 돌아가시면 1억 9천만 원이 공제네요. 그런 셈이구나. 그다음에 연로자 공제라 그래서 이제 직계 존속이 받을 때 1인당 5천만 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장애인 공제 1천만 원 곱하기 기대 여명 연수가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제 지금 뭐 40대면 남은 자식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네 맞습니다. 그런 고려 사항들 합쳐서. 근데 이 고려 사항 중에서 사실상 대부분 자녀 공제죠, 뭐 그냥. 그러면 자녀 공제가 몇 명이야 되냐면 7명이 돼야. 그렇지. 7명 곱하기 5천 3억 5천이니까. 근데 제가 그래도 상속세 진짜 많이 했다고 느껴지는데 한 100건 중에 한 건 정도가 7분 정도 되세요. 차라리 그걸로 하시는 게 아유 세무사 쓴 보람인데. 근데 7분 중에서 또 이래서요. 먼저 돌아가셔서 사망이면 또 빠지잖아요. 자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그건 빠져요? 네, 빠지죠. 또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의 개수를 곱하는 거예요? 네, 그러게 돼버리니까. 아무튼 이게 5억 원으로 10배나 상향되니까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엄청나게 좀 달라졌습니다. 자녀가 많은 경우는
훨씬 많은 거네.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거를 좀 계산을 해봤어요. 예. 이제 통계적으로 그냥 계산 한번 해보자.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랑 국세통계 포털 사이트에 이제 데이터를 봤는데 첫 번째로 좀 이제 기본 전제로 알게 지금 이제 장표 올려놨는데 좀 급하게 하다가 좀 이제 만든 건데 이게 과세 표준 규모별로 상속 인수 이제 상속세 신고하신 분들이에요. 예, 최근에 신고한 분들. 작년입니다. 말 그대로 23년 기준인데 18,282명이 신고를 하셨어요. 사실 2016년도만 해도 한 6,000명 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새에 뭐 서너 배 이상 증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그냥 올라가서 상속세 많이 내게 된 건데. 그렇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세 표준, 내가 갖고 있던 재산에서 채무 다 빼고 일괄공제 적용하고, 그러면 1억 원 이하가 한 17%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거지 많이 내진 않으시기는 해요, 사실은. 네. 그리고 3억 이하가 누적하면 41%나 되고 5억 이하가 55%, 거의 이제 10,000명이 넘어가죠, 이쯤이면. 예. 그리고 10억 이하가 이제 75%, 사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한 14,000명 되니까. 그러면 공제가 그럼 자녀 2명이면 기존의 일괄 공제는 5억 원이었는데 이제 공제가 12억 원으로 늘어나니까. 네. 뭐 5억 원 이하 범위 무조건 렌즈에 포함되니까 상속세 신고하는 인원수가 기본적으로 50-60%는 이제 빠지겠구나. 이게 계산이 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 장표 말고 이 장표로 보겠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몇 살 때 돌아가실까 그걸 봤어요. 그래서 60세 이상이 작년 기준은 91%입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요. 70대 이상이 이제 78%, 그 다음에 80세 이상이 55%나 됩니다. 말 그대로 요즘은 진짜 노인 상속하는 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흔하게 많이 봅니다. 80대, 90대 분들이 환갑 넘은 자녀한테 상속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봐봤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그 나이 때 출산했을 때쯤 연도 좀 러프하게 잡아봤습니다. 1970년부터 83년까지. 그때 합계 출산율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70년도에는 한 4.5명 되고 83년도에 딱 2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을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봤는데, 예, 맞습니다. 3.27명 정도. 근데 제가 진짜 상속을 이제 70대나 80대 분들 경험해보면 2명은 2명보단 좀 더 많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예, 제가 경험한 경험치로는 요즘 3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상속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딱 방금 말씀드린 대로 70세나 80세 이상이신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리면 자녀 3분이면 17억이 공제가 되니까. 그러네. 곱하기 5억이니까 15억 플러스 기초공제 2억 원. 2억, 17억까지. 그러면 기존의 5억보다 12억이나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공제되는 사람이 많겠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10억 원 이하인 사람들은 사실 상속세 신고를 이제 할 이유도 없고. 세무업계에서는 반대하겠는데요? 세무업계는 지금 사실은 난리가 났을 수도 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웬만한 아파트 한 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안 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사실은 맞는 거죠. 왜냐면은 이 중산층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 물론 이제 중산층의 기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말씀 드렸거든요. 서울 경기는 그냥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상속세 낸다. 그거에 대한 어느 지표가 나온 걸 봤는데 서울 경기의 그 상속세 신고하시는 분들이 75%예요. 총 인원수.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체 상속세 중에 서울 경기의 비율이?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습니까? 서울 경기에 아파트 있는 분들은 전 국민으로 따지면 그래도 상위 10%일 텐데 상위 10%가 상속세 내는 게 이상하냐? 그럼 누가 내라는 말이야? 그럼 상위 10%가 상속세 내는 게 부당하고 이상하고 아파트 한 채가 뭐 그렇게 큰 재산이라고 한다면 상위 1%는 무슨 논리로 상속세를 걷어야 하며 똑같은 상위 0.1이라고 더 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준점 자체가 어디로 잡을 것인가가 아무래도 이제 정책 방향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16년 기준으로는 상속세가 돌아가신 분, 연 사망자 수가 28만 5천 명 됐었거든요, 그때는. 상속세 신고가 6,400명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2%? 2.2%였거든요. 네. 근데 5년 딱 지나니까 이게 데드크로스가 2020년도부터 펼쳐지고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이제 갑자기 35만 명 정도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근데 이게 통계가 2003년도부터 나왔는데 그때도 28만 5천 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천 명 차이였거든요. 쭉 유지되던 게 갑자기 사망자 최근에 사망자 늘어나죠. 최근 3년에 사망자 수가 이제 35만 명이 기본적으로. 근데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그에 따른 상속세 뭐 신고 인원도 2.2%로 유지되면 되는데 이게 한 5.2%까지 늘어났거든요. 5% 상위 한 5, 6%가 요즘 상속세 내고 있군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몇 프로냐. 왜냐하면 이제 어디는 1%고 어디는 뭐 3%까지 보시는데 이 3% 채널에 3%라고 하니까 좀 애매한데 그러면 5%의 기준은 어떻게 될 거냐. 저도 사실 강의가 들어오는 것도 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는 뭐 최고위 과정이나 CEO 과정에서만 했는데 요즘은 주민센터에서도 들어오거든요. 상수세 워낙 내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백화점 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뭐 근데 뭐 다이소에서도 할 거야. 근데 강남 3구 이외에서는 안 들어와요. 뭐가 안 된다고요? 강의가 안 들어와요. 강남 3구 주민센터나 뭐 구청이나 거기는 안 들어와요? 거기선 강의가 들어오는데 그 외적에서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준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 5천만 명에서 상위 5%라면 간단하게 셈법하면 250만 명이나 되니까. 그러면 그 셈법이면 또 인원수가 또 많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이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제가 그냥 체감 아예 개인의 경험으로는 그냥 집 한 채 있고 현금 2, 3천만 원이세요 대부분. 약간 좀 더 있으면 5천만 원에 종신보험 한 5천만 원짜리 하나. 근데 이 주택 가격이 예전부터 살던 거라 올라가신 건데 문제는 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 상속세가 제가 느끼기에 3억 정도가 넘어가면은 1억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이 원주민이라고 하죠. 여기서 계속 사신 거예요. 그냥 나는 예전에 쌀 때부터 그냥 뭐 강남에서 살았어, 송파에서 살았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집을 팔고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이 나는 거는 그러면 그건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종부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낼 캐시가 없어서 못 냈는데 자산 가치는 올라갔는데 사실 나는 여기서 거주라는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세금 못 내서 내가 팔고 나가는 게 맞느냐. 그런 고민에 이제 몇 년 전엔 종부세였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상속세로 지금 상속세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여튼 공제 금액을 좀 높여주는 방식으로 그냥 나머지는 그대로 좀 두고 안 내는 사람은 그냥 좀 많게 만들겠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을 제가 받아요. 근데 부동산은 부모님이 물려주셔서 내가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판 게 아닌데 상속세는 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냅니까? 그래서 팔지 않습니까? 또 형체가 많으면 팔아서 쪼개서 그냥 그 돈으로 급하게 파느니 그렇게 하지 말고 쭉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로 팔 때 그때 그 상속세를 내게 하면 어떠냐. 미국은 그렇게 한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자본이득세라는 이제 개념인데 그거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꽤 있죠. 저는 그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나 그거는 기업의 상속에서 최근에도 기업 상속권 상담을 했었어요. 그분이 주식만 이제 같이 따져보면 한 400억 정도. 근데 그러면 세금이 한 얼추 계산하니까 2개 정도 계산해봤을 때 한 150억 정도 나오셨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요. 150억을 낼 수는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물납도 잘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틱하게 물납이 됐었던 건 뭐 넥슨 회장님 정도였지 사실은. 왜냐면 하단이 상장 주식이 있고 하니까. 근데 비상장 주식의 물납은 사실은 그걸 살려고 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캠코가 원래는 캠코랑 이제 국세청이랑 그게 이제 물납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한 다음 심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캠코도 결국 이거를 공매 사이트에 올려서 공매를 해서 가격을 이제 이게 다시 들여와야 되잖아요. 세수로 국세청이. 근데 그 비상장 주식을 누가 사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일이 펼쳐지니까 물납을 안 받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은 이제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그냥 팔아버리겠네요. 그럼 주로 돈 아니면 누가 사냐는 거지. 그렇죠. 주식을 아무도 안 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대출을 주식담보 대출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회사를 이제 아예 뭐 누가 사고 싶었던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팔아버리거나 이제 매각 절차가 진행돼 버리니까. 그럼 그 기업에 있는 이제 그 직원들이 전부 다 이제 퇴사를 할 수밖에 없죠. 왜요? 기업은 그대로 있잖아요. 누가 사도. 결국은 누가 사는 그 긴 시간이 웬만한 회사는 빨리 일이 셀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회사 운영 자체가 이미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운영 자체는 이미
박살나 있어 버린 상황이 그러니까 많거든요. 상속이 될 때면 주가를 그냥 어떻게든 그냥 낮추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팔리긴 팔리나 봐요. 밸류업을 이제 그래서 요즘 계속 이제 미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너무 세금 내는 시점을 계속 이어날 수 있으니까 그건 또 문제다. 그런 고민은 있긴 있겠네요. 자본이득세는 그 부분은 있죠, 사실. 근데 이제 분명 이런 제재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너가 운영보다 다 폐업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때 가격으로 내야 돼. 뭐 이런 건 제재가 있겠죠. 그래서 가압을 어쨌든 물려받아서 그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도 계속 유지하고 R&D도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이제 긍정적으로 아주 아트적으로 바라는 이제 미래 향이긴 한데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자본이득세를 하면 내가 예를 들면 한 100억쯤 있어요. 상가든 무슨 현금이든 뭐든. 근데 내가 좋겠다. 100억. 내가 있어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아. 뭐 그냥 있는지 없는지. 네. 그 좀 있어요. 있으면 그대로 물려주면 상속세를 내는데 그럼 이걸로 기업을 만들어서 물려주면 안 낸다. 그러면 그럼 자본 그럼 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기업으로 만들려고. 그게 이제 가압상속공제나 그런 시스템인데 아니 사후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자본이득세라고 하더라도 현금을 물려받거나 뭐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뭐 부동산이면 자본이득세가 적용이 되겠네요. 네, 되죠. 근데 현금을 물려받으면 그러면 세금을 내면 네,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뭐든 살 거 아닙니까? 그렇지. 부동산을 사든 기업을 만들든. 기업을 만들던 그런 식으로 다 빠져나갈 텐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자본이득세를 그걸 유지하고 있죠? 사실 뭐 정확하게 그것까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분명 제재 조건으로 이제 결국 예전에 취득가액이 이거고 상속대 이 가격인데 지금 외부에서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미래에 더 가치를 높여서 이때 팔면 이 차익에 대해서 내라. 그러면 이 구조가 이제 자본이득세 구조인데 이게 가격이 내려가도 이 금액 이하에서의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이 금액으로 미래에 어찌됐든 폐업을 하든 뭐하든 너는 이 금액의 차익분은 내일 세금은 확정해놓고. 그러게 아마 시스템이 분명 구축돼 있을 거고요. 거기다 이제 가산세를 얹겠죠. 왜냐면 너가 회사를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페널티가 또 들어갈 거니까. 대부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번에 자녀 공제 금액을 1인당 5억 원으로 많이 늘려줬는데 그래서 형제가 많은 분들은 공제받는 분들이 많을 텐데 원래 예상은 일괄 공제액을 좀 높여주는 방향으로 하면 간단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냥 5억만 공제해주는 건 너무 작지. 한 10억쯤으로 하자. 그럼 좀 계산이 심플할 것 같은데 왜 자녀 공제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선택했을까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이제 내피셜들을 몇 개 좀 써봤는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출산을 하라는 메시지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출산요? 왜냐하면 세금은 어차피 다 간접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와닿진 않아요. 막 돈을 바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 지금 30대나 20대 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 건데 왜냐면은 너 30대가 너 부모님한테 어차피 받을 게 그래도 높은 최고 세율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은 너 어차피 받고 나서 너 상속세도 많이 낼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 공제가 27년 만에 바뀌잖아요. 다음 공제 바뀔지 언젠지 몰라. 그렇죠. 그렇죠. 다음도 20년 후에 바뀐다 그러면 이 제도에서 내가 어떻게 상속세를 줄일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점이 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최고 세율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공제 5억 원에 그냥 50%라고 해보면 2억 5천만 원이 이제 미래 상속세가 줄어든다라는 이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2억 5천만 원을 그냥 어차피 세이빙 되니까 그거를 자녀를 키우는데 쓸까? 뭐 이렇게 사실 장기적으로 관점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면은 내가 상속세를 덜 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형제가 많은 건 유리하잖아요. 내가 지금 형제가 많으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조금 낼 수 있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유리한데 내가 우리 자손들이 적게 받을 걸 예상하고 자녀를 과연 많이 낳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형제가 많은 사람들은 분명 유리한데 요 제도가 바뀌어서 출산율을 뭐 그런 걸 높이는 방향으로 과연 될 거예요. 40년 이후에 그렇죠. 내 아이들이 상속을 받을 걸 예상해서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어쨌든 그게 작동을 하든 안 하든 저는 2%는 항상 그 제도가 합리적이고 논리 적합성 있느냐 그걸 항상 중시하잖아요. 저희는 이성적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 따위에 이제 흔들리진 않으니까.
그걸 보면 항상 상속세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왜 거저 먹는 재산이 있느냐. 그런 논리죠. 그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려주는 할아버지를 뭐라고 하지는 않아 우리는. 근데 물려받는 아들 딸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이거 네, 우리가 네. 사회적으로 용인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주고 싶은 할아버지 마음은 이해는 되는데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아버지가 100억을 물려주셨는데 자식이 10명이면 10억으로 쪼개야 되고 혼자 물려받으면 100억인데 그거나 예를 들면 일괄공제로 올려주면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10명이 나눠서 물려받나 한 명이 물려받나 항상 세금이 같은 건 불공평하다 이건. 그렇지. 우리가 항상 물려받는 입장에서의 공정한 과세 여부를 따진다면 3명이 쪼개서 물려받는 거랑 1명이 단독으로 받는 거를 차별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줘야지. 그러니 왜 일괄공제를 늘리지 않고 굳이 왜 자녀공제를 늘렸어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사려 깊은 결정이죠. 그 유산취득세 비슷한 컨셉을 그렇죠. 넣은 거다. 자녀 수가 많은 분에게 좀 더 할인폭이 가도록 해야지. 그럼 유산취득세로 그냥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랑 연결고리가 좀 있는데 네. 저희가 우선 볼 수 있는 자료인 국세통계에서는 상속인 수가 나오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상속인 수가 나오면은 거기다 이제 자녀가 또 몇 명인가 이런 것도 알면 좀 좋을 텐데. 예.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이터를 좀 이번 참에 확보를 하면서 그러니까 유산취득세의 전환은 사실은 세제 개편에서는 좀 큰 틀의 변화거든요. 왜냐면은 기존의 유산세는 이제 내가 100억 있으면 100억에 대해서 세금 곱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10명이면 각자 뭐 그냥 10억씩 줬다 그러면 각자 10억씩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계산 구조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바뀌면은 이제 공제도 다 바뀔 겁니다. 일괄 공제가 5억 원이 아니라 인당 5억 원씩 해줘버리면 엄청난 큰 변화가 올 테니까 뭐 비율대로 5억 원을 쪼개서 써라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전체적인 방향이 다 뒤에 따라서 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3년이나 5년 정도 깊은 호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이제 장기적 호흡으로 좀 생각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바가 있어서 그거랑 연관성으로 좀 DB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사회 현상을 좀 지켜보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에 강한 2%가 한 가지 생각하는 건 꼭 그런 걸 붙여야 되겠습니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일부에서는 자식들뿐만 아니라 조카, 오촌 여기에 맞아요. 누구의 상속받는 사람을 유언장에도 무조건 늘려놓고 내 재산을 엠빵에서 상속세 매겨 한 후에 야 저 삼촌한테 간 거 네 거다. 일본에서는 그 가짜 입양이 그렇게 늘었다고 사후 관리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골치 아프게 되니까 차라리 자녀 공제를 늘려줄게 자녀에게만 그렇게 하는 걸로 치자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바라보자는 컨셉일 수도 있으니 굉장히 스마트한 결정이다. 이 상속세 세 개편 여러 개 하다가 유산취득세도 자녀가 받으면 많이 깎아주고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일본은 사실 그러고 나서 유사제도로 입양이 진짜 생겼죠. 그래서 이제 입양 많이 생겼다고 하대요. 그 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법원 재판소에서도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손자를 아들로 입양시켰는데 아들로 봐줘서. 근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 입양 형태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특별 입양이랑 일반 입양이 있는데. 그게 달라요? 특별 입양을 많이 하는 거는 1년에 한 300~400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가업을 승계받게끔 해서 본인의 다른 호적도 그대로 유지하지만 나랑도 관계가 생기는 뭐 그런 입양도 있더라고요. 이중 국적처럼 마치. 물론 이제 이게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긴 한데 대충 알아본 바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사실 다양한 가족 형태 논의가 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상속 가끔 할 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혼자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이제 결혼 안 했으니까 배우자나 자녀는 없고 그러면 그 다음 상속이 형제로 넘어가는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조카를 자녀처럼 키워요. 그러면 이제 이 조카를 내가 입양해서 자녀로 만들면 자녀 공제 해줄 것인가? 이런 논의.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제재가 세법적으로 만약에 추후에 유산취득세로 넘어가면 입양 안 돼, 그다음에 유증 안 돼, 실제 상속인만 가능해 공제는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변화에 대한 이제 DB가 쌓이는 과정이지 않을까. 일단 좀 첫 단추로.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여튼 뭐 자녀에 대해서 공제가 늘려주는 방식은 어쨌든 실제로 나눠 갖는 개인이 상속받는 개인 입장에서는 좀 합리적으로 바뀐 건 맞네요. 어쨌든
내가 받는 금액이 형제가 많으면 작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빼준다. n분의 1이 많은 경우에 좀 더 많이 빼준다는 맞습니다. 컨셉이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자녀 공제는 무조건 5억이 아니라 3억, 5억, 7억 이렇게. 왜? 많이 더 많이. 혼자 자녀가 하나면 3억만. 자녀가 2명이면 5억, 5억. 자녀가 3명이면 7억, 7억, 7억. 이거 아주 스마트한데. 많이 나을수록 많이 나으라는 거죠. 그 정도는 돼야 많이 나는 거죠. 그 정도는 파격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40년 후에 나눠줄 나는 남 죽고 내 상속을 해줄 걸 예상하고 많이 날까 과연? 그건 근데 그 정도는 쫄깃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5억이 이제 공제가 늘어나니까 고박이 50%면 2억 5천이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맘카페나 이런 데서는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이면 나을 것인가? 근데 과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VS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이 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방금 그 기자님 말씀하셨던 거는 이거 낳겠는데? 약간 30억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렇기도 하고 그 생각이 바로 부모 재산을 혼자 물려받는 거하고 셋이 물려받는 건 차원이 다른 상속입니다. 해보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부자도 한 서너씩 물려받으면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어. 니네 아버지 부자라며 했는데도 n분의 1로 하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어. 야, 너랑 나가 진정한 친구가 되겠다. 야. 난 너하고 신분이 다른 줄 알았어.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느껴지는 거는 그냥 실무적에서 느껴지는 거는 배우자에게 재산 배분하는 게 좀 소극적으로 바뀌겠다. 앞으로? 왜요? 왜 이게 세법이라고 지금 일반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플래닝을 많이 할 때 상속세는 사실 뭐 어느 정도 확정이 많이 돼 있으니까 일괄공제 5억 원이랑 그다음 많이 쓰는 게 배우자 공제 5억 원. 맞습니다.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실제 받은 것과 법정 상속 지분 비율만큼 이런 식이죠. 그래서 배우자한테 뭐 예를 들어서 20억을 줘서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그다음 배우자가 세금을 최대한 내기 위해서 그 재산을 좀 낮추고 왜냐면 배우자가 혹시나 돌아가시면 또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재산 배분을 좀 활용을 하셨었는데 배우자 상속 공제 30억을 받으면 세금이 많이 줄어드니까 많이 주는데 그 대신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또 한 번 또 내야 되니까 한 번에 그냥 나눌 거냐 배우자랑 같이 나눌 거냐 아니면 배우자 한 번 거쳤다 갈 거냐 그렇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한테 또 줘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재산을. 근데 부동산을 그러면은 100%를 다 준다거나 이런 식의 뭔가 시츄에이션이 필요한 건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일괄공제 5억이었다가 자녀 3명에서 17억 원으로 공제가 늘어나면 이미 우리 이제 세금 안 내는데 굳이 배우자한테 줄 필요가 있느냐? 어머님 좀 양보하세요 막 이럴 수도 있겠다 진짜. 왜냐하면 요즘 다툼이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어차피 어머니한테 오면 곧 내가 오해가 또 물려받아야 되는데 왜 가느냐? 물론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똑같이 뭐 자녀 공제를 받은다 그러면 세부담은 없겠지만 이번 참에 그냥 저희를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도 상속으로 보잖아요 컨셉이.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들면 남편이 죽었다,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럼 남편의 돈이 배우자한테 상속된다는 컨셉인데 그게 왜 상속된다는 컨셉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배우자와는 하나 같이 그냥 벌었다. 둘이서의 경제 공동체로 같이 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둘의 같이 공동체 재산으로 보는 게 좀 더 그럴듯한 컨셉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이 배우자한테 주는 건 그냥 다 비과세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생활령이라고 보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공동재산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걸 이제 제한을 두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좀 점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항상 오해가 쌓이는 게 모든 명의는 남편으로 다 하고 배우자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이게 되게 균형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둘 다 뭐 10억 정도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자녀가 3명이면 17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7억씩 있으면 둘 다 상속세를 안 내잖아요. 근데 이게 한 분이 34억 있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대한민국 아직까지는 그래요. 남편 명의로 다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돌아가실 땐 상속세 왕창 내고 어머니 돌아가실 땐 상속세 안 내고. 근데 둘이 만약 이걸 분산시켜 놨으면 누진세율로 적용도 안 되고 공제도 안 되니까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죠. 그런 제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번 것처럼
그러니까 자녀 공제를 늘린 것처럼 최소한 그렇게 바꾸긴 어렵다고 한다면 그 배우자 공제액도 늘려주는 게 컨셉이 맞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도 좀 늘어난 바라면 자녀에 대해서만 5천만 원이 5억이 됐으면 배우자는 그러면 5억이 50억이 돼야 되는 그냥 간단한 셈법을 한다 그러면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할아버지가 83세에 세장가를 가셨는데 새로 오신 분이 30세야. 근데 다 비과세로 다 줘. 그럼 아내라는 이유로 비과세를 하면 그럼 그건 자식보다 어릴 수 있는데 정서적으로 괜찮게 받아들여지겠어요? 뭐 정서지만 정서적으로는 이상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배우자 그 상속의 컨셉이 이혼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남편이 밖에 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내는 집에서 집안일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상속할 때 너는 역할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이만큼 재산에 이만큼만 주겠다는 컨셉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명이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옆에서 집안일을 해준 사람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다고 컨셉을 그렇죠. 이해해야지. 그래서 이 돈은 둘이 같이 버는 돈이다라고 생각해야지. 이건 내가 월급 받아서 내 돈이 이만큼이고 너는 집에서 집안일을 했으니 너는 별로 번 게 기여한 게 너무 거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모 회장님 이혼 소설이 생각난다. 너무 여성표를 의식한 발언 아닙니까? 아니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보면은 자녀에게 또 많이 가는 바니까 사회적 재생산이나 재분배 측면에서는 좀 나을 수도 있는 게 일본이 그렇거든요. 막 90대 노인분이 60대 노인에게 상속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사실 배우자도 나이가 이미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배우자가 받고 나선 사실 그 60살 넘어가시면 소비를 많이 안 하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 재생산 쪽으로는 또 안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을 또 고려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 채팅창 수준 보십시오. 왜? 그렇게 돈 많은 집 사모님이 집안일을 하셨겠습니까? 이 현실적인 질문이 바로 오잖아요. 리얼리티가 바로. 아니 컨셉이 중요하다니까. 바로 오잖아요. 최태원 회장 출근할 때 다림질을 과연 그분이 하셨을까? 하는 리얼한 질문을.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은 얘기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 대충 상속세 얘기는 이렇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재산 분배는 사전에도 잘 안 하려고 할 거고. 그런 거죠. 그거는 진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배우자 쪽은 또 좀 약간 이제 실무적으로는 좀 이래요. 막 현금이나 이런 거를 주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 받고 월급 다 그냥 배우자 주고. 그럼 그거는 이제 공동생활 영위로 많이 봐주세요. 근데 그 돈을 모았다가 그걸로 배우자가 부동산을 사면 그건 증여. 이렇게 좀 보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처음에 집 살 때 저는 계속 저만 벌었는데 아내는 정말 안에서 그 내조만 해주시고 근데 제가 집 살 때 그냥 저는 제 컨셉으로 그냥 반반 지분을 했어요. 나중에 뭐 무슨 소명 뭐 할 일이 있어서 봤더니 왜 이게 왜 반반으로 갔냐 그걸 묻더라고요. 증여냐? 맞아요. 그래서 야 아내니까 반반으로 했는데 그걸까지 뭐라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걸 문제래. 증여나. 그렇게 그렇죠. 보더라고요. 그 이전에 아내가 공식적인 수입이 없었는데 왜 집을 살 때 지분 절반의 별반이 아내한테 그냥 갔냐? 여기에 대해서 뭐 해라.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이 두 가지 많이 이제 기대하시는 게 결국은 이제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나 증여하는 거는 전혀 지금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25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이나 이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이 그대로 되는 통과되더라도 내년이니까. 그리고 사실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지금 300석에서 150석 넘어가면 법안을 이제 통과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170석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이 세법 개정안 나온 날에 이제 민주당의 기재위원들의 이제 입장을 내셨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으로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왜 자녀공제가 갑자기 있느냐. 이 자녀공제안도 반대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일괄공제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아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일괄공제도 10억으로 놀리고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해주겠다. 그냥 해주자. 자녀가 꼭 많은 사람한테 해줘야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속세 최고 세율은 이게 맞느냐. 왜냐면 이게 이제 중산층을 위한 게 맞느냐. 다 반대하네요. 그럼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뒤에 말씀드린 금투세나 이런 것도 다 반대해서. 너무 세게 구네. 네.
그래요. 근데 그 컨셉이 얼추 뭐 그래 거저받는 돈인데 왜 땀 흘려 일한 돈에 비해서 소득세 그 세율이 낮아? 라고 하는 거는 얼핏 들어볼 수 있는데 웬만한 다른 나라들도 다 상속세율이 최고 소득세율보다 낮지 않아요? 네, 대부분 낮죠. 네, 대부분 낮고 그다음에 없는 나라도 상당히 많고 사실. 상속세가 0인 나라도 있으니까 엄청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330억 원 정도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자꾸 그걸 자꾸 뭐라고 하면 아마 여당에서는 그럼 소득세 최고세율을 좀 낮추게 또 다시. 그건 괜찮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지금 미국에 계신데 이제 미국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자산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녀분들이 어렸을 때 이제 미국을 가셨는데 인헤리텐스라고 하는데 이 상속세를 몰라요.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런 세금에 대한 건 물론 이제 들어는 봤죠. 미국 하도 안 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나 정도도 내야 된다라는 인지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초슈퍼 부자들이나 내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억, 150억 이게 그냥 쓱 공제니까 내가 그런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라는 이제 퀘스천. 그다음에 갑자기 한국 상속세를 공부하게 되고. 그렇지. 한국말도 잘 못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 막 업무 도움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존재하더라도 그냥 초부자 세금이다. 네, 맞습니다. 약간 세율 자체가 미국이 좀 대표적으로 진짜 그렇긴 하죠. 아까 제가 초기에 물었던 상위 10%가 내는데 그게 많습니까? 라는 질문은 다른 나라 가면 당연히 많지. 그러게 비춰질 수 있죠. 그 0.1%나 내는 거야 그 세금. 이런 컨셉이라는 거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사회적인 컨셉이라는 게 부가 자꾸 이전되는 거를 좀 한번 막아보자. 그러니까 계속 가면 계속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니까 세대가 한번 건너갈 때 한번 좀 약간 덜어내보자는 컨셉이잖아요. 사실 상속세라는 컨셉이. 그런 거라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라면 미국은 100억 정도가 그냥 데이빗 그런 컨셉이 별로 없는 거지 미국은. 상속세 컨셉이 그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치관마다 너무 달라요. 그 받아들이는 나라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린 300억 원까지는 그래도 패스야. 이 개념이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그 금액 가치의 기준이 엄청나게 한국과는 다른 거죠. 한국은 뭐 5억, 10억이라니까. 미국은 본인이 벌어들인 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정해줘야 된다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컨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은 게 아들한테 가더라도 어쨌든 개인이 벌은 부는 많이 인정해줘야 돼. 라는 컨셉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세대를 넘어서 부자가 그럼 계속 부자가 되는 게 말이 되냐? 조금 중간에 한 번씩 털자. 약간 그리고 소득이 생겨야 세금 내야 된다는 주의인 것 같아요. 미국은 뭐 잘은 모르지만 취득세가 없거든요. 부동산은. 물론 취득세 없음 대신에 재산세나 소득세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법만큼에 대해서는 좀 내라 이런 주의거든요. 근데 상속 개념도 보면은 상속세는 아들 입장에서는 거액의 소득인데. 근데 이제 그걸 소득으로 보는데 아니면 소득으로 아예 안 보겠다 공제수를 높여가지고 이 개념 중에 어떤 걸 선택하고 있는 개념인지는. 상속세는 진짜 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뭐 진짜 가치관의 문제라서. 그러게요. 상속세는 그럼 이제 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이게 이렇게 통과되면 상속세는 한 17억, 20억이니까 그 정도는 많이 줄겠네요. 세수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그 여러 가지 댓글을 좀 하시는 것 중에 그게 있어요. 우선 상속세 그럼 진짜 신경 안 써도 되느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선은 상속세 그래도 개념이 뭐냐면 돌아가신 날에 예를 들어서 뭐 내 공제 17억이지만 10억이 있었다. 그러면 뭐 7억이나 갭이 남았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냐. 근데 당연히 아셔야겠지만 10년간 증여한 내역이 있거나 5년간 이제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거 5년간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게 있으면은 그걸 상속세 계산에 얹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다 신고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10년간 계좌를 보면서 그래도 내가 아버지에게 뭐 7년 전에 전세자금 몇 억 받았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셈법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신고 안 했다가 이제 추징을 받는 경우가 분명 생길 것 같아요. 그거는 에브리바디를 다 봐요? 네, 10년 걸 계좌를 다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 거? 웬만하면 세율이 좀 나오는 사람들, 왜냐면 요즘 일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되게 그게 실무선으로 어느 정도예요? 100만 원 이상의 거래 내역을 웬만하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리바디를 보는데 100만 원 이상? 네, 그게 아니라 과표가 예를 들면 15억짜리면
근데 이분 거는 그냥 신고한 대로 넘어가자. 그럼 뭘 뒤지냐? 뭐 뻔한데 이거예요? 아니면 다 봅니까? 라이트하게 본다고 들었어요. 아주 라이트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냥 야 그러면 상속인들 이름만 한번 좀 쳐보자. 사실 뭐 엑셀 파일 기반이니까 그걸 검색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체 결정으로 좀 끝내고 상속인들 이름이라는 건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통장에서 그렇죠. 이제 상속인에게 이체된 내역이 있는가. 그걸 본다. 그걸 다 본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다 본다. 근데 그걸 이제 빨리 보느냐 좀 깊게 보느냐. 하나하나 보느냐 대충 쑥 보느냐.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현금 다 본다는 얘긴데. 그게 이제 또 걸리는 시간 자체가 좀 격차가 좀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깊게 보면은 뭐 저 같은 경우 막 3달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계좌만 사실 저는 3달을 보기 때문에 한 명의 고객을 위해서 꼼꼼하게 좀 봐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 뜨면 그냥 틱틱틱틱 야, 너 걸리는 건데. 이름보다는 그리고 이제 큰 인출 금액을 많이 봐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7년 전에 막 갑자기 큰 금액 2억 원이 현금으로 빠졌다. 요건 분명히 뭐에 썼을 거야. 그러면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부모 통장에서 갑자기 1억이 현금으로 빠졌어요. 근데 자녀들한테 막 시차를 두고 뭐 첫째한테 1,000만 원 줬다가 다음 달에 1,000만 원 줬다가 이렇게 쪼개서 열심히 나눠줬어요. 그런 것도 다 잡습니까? 네, 그러려고?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머리를 굴릴 수 있잖아요. 잡기가 쉽지가 않기는 할 거예요. 시차와 분산. 왜냐면 저희가 이제 가정을 이분이 진짜 아기를 가지고 줬다라는 가정이지만 그게 다른 돈인지를 현금에 태그가 없으니까 과세관청 측에서는 쉽지가 않죠. 근데 대부분 이게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큰 금액이 이쪽으로 현금이 입금되면은 대부분 그거에 자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 시점에 전세금이 올라갔다거나 부동산을 산다거나 그런 게 많겠죠. 그렇죠. 미리미리 그러게 하는 경우는 또 많지 않아서 대부분 큰 이벤트 때 그게 펼쳐지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상속세가 이렇게 개편되면 저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부분 부동산 기반의 상속이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기존의 공제가 5억 원이었는데 이제 기본 공제가 내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15억 원까지 올라갔다 가정했어요. 그러면 내 부동산이 10억이에요. 그냥 시세 얼추 한 10억 정도 해. 뭐 이렇게만 듣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 아파트 같은 경우 같은 단지 내에서 앞동에서 10억에 팔렸으니까 10억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을 아직 공제액수 5억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최대한 끌어올려야죠. 왜냐 이 상속이 일어나고서는 나는 이제 스타트거든요. 그럼 내가 이거를 10억에 받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미래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어차피 10억에 받든 17억에 받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5억 차이라면 양도세가 얼추 1억 8천 정도예요. 근데 이걸 한 13억까지 올리면은 2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한 5,500만 원이거든요. 치열하게 나는 비싼 거 받았다고 공제 내는 그렇게 주장하는 게 유리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신고 기간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감정 평가를 받아야 돼요. 세무사님들은 일이 줄어들면서 간평사님들은 아주 이거 수수료가 또 간평 수수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2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제 금액을 넘어가면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가격을. 맞습니다.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올려야죠. 공제 금액까지 딱 맞추는 게 좋은 거고. 근데 지금 아파트 경우는 그래도 근처에 팔린 금액이 10억 있으면은 그냥 내가 신고를 안 해도 10억 정도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될 분들이 이제 상가, 그다음에 대지, 뭐 전답과수원이나 특히나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유사매매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가격이 천차만별일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로 신고 들어가면 대부분 그 동네는 그냥 10억 정도 해라고 했지만 과세관청에서는 그런 거 없잖아. 그러면은 세법으로만 따지니까 그럼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로 가면 이게 6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제액수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걸 본인이 놓치게 된 꼴이 되죠. 그걸 미래 15억에 팔면 오히려 9억 원의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그땐 좀 피눈물이 나실 수 있어요. 그거 사후 감정으로 딱 다툴 수는 없어요? 네, 그게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사후 감정으로 소급 감정 해가지고 법원에서 좀 인정해 줬었는데 아예 법을 뜯어 고쳤습니다. 그때 딱 감정 평가하고 신고서 넣어. 그래야지만 봐줄게. 그러면 여전히 상속받을 때는 세무사님들하고 아니면 이장원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해서 내가 그럴 정신이 어딨어. 내가 그거 어떻게 할지를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네. 6개월? 6개월? 네.
그러니까 지금 7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돌아가셨다. 그럼 7월 말일부터 6개월이니까 8, 9, 10, 11, 12, 1월까지. 그때까지 감정도 패야 되고 감정도 추스려야 되고. 처음엔 정신없을 텐데. 네. 야. 그래도 한두 달 지나시면 정신 차리고 이제 유튜브 찾아보시다가 찾아오셔서 상담하면 저 같은 경우 감정평가도 금액 대충 이제 탁감해가지고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셔야 몰라서 그런 걸 텐데. 그러니까 맞아요. 감정평가 높이지 못하고 그냥 기준시가로 자동으로 신고된 그거는 진짜 몰라서 그런 걸 텐데 나중에 우리나라처럼 다 있고 심지어는 우리 땅 같은 거 뭐 건축할 때 그거 모르면 공시가격 차이를 두고 뭐 시가랑 비례식으로 풀어가지고 뭐 하기도 하잖아요. 양도세 계산할 때. 네. 그러니까 지금도 굳이 소급 감정 안 하고 환산가액으로 하면 그래 네가 물려받은 거 그때 4억에 신고됐던 건데 사실은 한 7억쯤 된 거 맞는 거 같아. 라고 하면 그거는 해줘야지. 그거를 그렇죠. 나중에는 안 된다고 하면 과세할 때는 실질로 과세하면서 뭐 이럴 때는 또 실질이 아닌 건 그렇죠. 웃긴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상속증여 부분에 대해서 환산 적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상속증여는 이제 그 결정 세목이기 때문에 예전에 너가 이 금액으로 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냈었기 때문에 이걸 꼭 끝까지 연결해서 가져가야 된다. 그 개념으로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이 안 되더라고요. 소득세는 경정청구 5년씩 주는데 상속세는 경정청구 한 20년 줘야죠. 그러면 경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번의 찬스는 좀 줘야지. 아니 그거를 본인들이 귀찮고 뭐 그렇다고 이걸 법으로 막아버리는 그게 제가 그걸 어디서 많이 보냐면 전 이제 토지 수용 사업을 많이 하니까 토지 수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전답과수원 받으실 때 누가 감정평가를 생각을 하겠어요, 솔직히. 아무도 모르죠. 예전에 받아놨는데 그 가격은 엄청 낮아요. 근데 보상가액은 예전 가격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 나니까 양도 차익이 엄청납니다. 막 취득가액이 10%도 안 돼요. 예전에. 그러겠죠. 그러면 피눈물이 나는 거죠. 제가 정말 많은 수용을 했는데 한 분이 딱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사람이 감정평가사였어요. 상속을 받으면서 약간 내가 야 진짜 직업을 가지신 분이니까 이걸 하는구나. 야, 그게 그렇게 중요하군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만약에 공제액수가 늘어나면 뭐 자녀 공제든 아니면 일괄 공제든 늘어나면 나 상속세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가 아니라 내가 스타트 지점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경우는 그래도 그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실거래가 비슷한 게 많으니까. 아파트도 한 20% 정도 왔다 갔다 해요. 20%? 플러스 마이너스. 왜냐하면 그 팔린 게 로얄층 로얄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요즘 아파트 시장이 양극화돼 있어서요. 팔리는 단지는 엄청 많이 팔리는데요. 안 팔리는 단지는 또 전후 6개월 가액이 없어요. 아파트도 기준시가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동주택 가격으로 상속 재산 가액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2년간 거래가 안 된 경우도 많아요. 많으니까. 네, 진짜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세대가 뭐 예를 들어서 200세대인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딱 아파트 단지 내에서 5개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같은 타입. 같은 평형. 그 거래가 몇 년 동안에 몇 번이나 일어나겠어요. 그럼 대충 찍어서 하지 않고 그냥 그럴 때는 또.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법에 적혀 있는 게 면적, 전용 면적이 5% 이내 차이가 안 나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이 5%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금액 갖다 못 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특이한 형태, 뭐 예를 들어서 막 말도 안 되는 숫자를 해볼게, 막 137. 근데 84제곱미터에서 그럼 나누기 해서 84로 나누고 비례식으로 비례식으로 가도 되지 않냐. 또 이걸 인정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래 보시면 됩니다. 공제액수는 물이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 물이 내가 이게 지금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쓰지 말고 왜냐면 지금 딱 쓸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이니까. 그러네. 갈증이 안 나더라도 마시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잘 활용해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야, 그거 중요하네. 컨셉은 알겠어요. 생각도 못 해봤네. 이거를 언더스탠딩처럼 이렇게 가르쳐주고 배우고 우리는 알고 하는데 몇 명이나 이거 알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냥 생업에 바빠서 몰랐더라도 나중에 바꿔주는 걸로. 그래 이 정도까지는 나라가 해주면 됐어. 고맙습니다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지. 해주겠어. 그게 나라지. 그런 거 안 해줘. 이거 몰랐지 놈들아 그러면서 더 이상 안 돼 이 자식들하고 창문을 닫는 게 그게 국가냐고 그게. 10년치 다 본댔잖아요. 보는 거야 그거야. 이제 뭐 해야 되는 거니까 과세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예전 거를 감정평가 받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거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원래는 가능해요. 소급 감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감정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예전에 그때쯤에 사실 유사매매가 없겠습니까? 전답과수원도 옆에 전 팔리고 그러잖아요. 과세하려면 별걸 다 찾아서 옛날 거 뜯어내면서. 네, 이건 평당 가격이 대충 지역마다 설정되어 있거든요. 국세청이랑 소송하면 안 되나? 네, 서국감정이 이제 소송을 하면은 법원에서 좀 인정해 줬었는데 그게 자꾸 이슈가 되니까 왜냐면 법원 입장에서는 또 이래요. 왜냐면은 그러면 그 상속세를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제척 기간은 다 지났어요. 그러니까 상속이 막 20년 전이에요. 그러면 상속세는 이제 이 가액이 취득가액이 올라가도 상속세를 다시 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징을 하진 못해요. 근데 너가 양도세 낼 때는 세금을 줄이겠다고 이 가액을 높이는 거 인정해달라. 이러게 돼버리니까. 아니 그럼 아예 그러면 양도세 매길 때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매입 가격을 취득가와 그 당시 그 감정평가 가격 그 당시 예를 들면 그 뭐 기준 시가의 130% 중에 높은 걸로 한다. 뭐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뭐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기준 시가에 오니까 그때 이걸 선택을 했다. 만약에 몰라가지고 그러면 상속세 그 당시 가액 좀 내겠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뭐 이렇게 협상이 된다 그러면 그건 좀 좋은 방향일 수도 있겠죠. 뭐 마이너한 부분이지만. 하여튼 서비스로 생각 안 하고 왜냐면 공제 액수가 많이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괄 공제든 잔여 공제든 공제액이 늘어나는 방향은 되겠죠? 그래도 저는 그건 무조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 너무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 인원수가 5억 정도나 10억 정도에 엄청 뭉쳐 있잖아요. 근데 5억이나 10억 정도에 되시는 분들이 내는 세수는 전체 세수에서 6%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인원수는 막 50%, 70%인데 딱 정치인들이 세수는 6, 7%. 좋아하는 거네. 제가 얼추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대체로는 이게 이제 이런 논의가 뭐가 이제 좀 아프냐면 나는 물려받을 재산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뭐라고 이게 이걸 1시간 동안이나 떠드냐 이 있는 것들아. 그런 감정이 들죠 당연히. 감정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원래 상속 공제는 공제 그 가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정도 재산을 못 물려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그 뭐 인적 공제든 뭐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공제인데 내가 상속받을 때 못 받은 공제는 그 공제 객 자체를 자녀한테 물려줘서 나중에 네가 돈 많이 벌어서 혹시 손자 손녀한테 물려줄 일 있으면 내 공제액 모자라는 거 써라. 나는 부모로서 재산을 못 남겨줬지만 공제액을 줄게. 포인트 물려주듯이 그런 느낌이. 좋은 아이디어.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민 정신으로 투철하다 보면 자꾸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금 요거 그렇게 하니까 안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세청의 컨셉은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마. 공제액이라도 물려줘라. 그러면 가난한 분들도 물려줄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래도 네가 그게 내 손자 손녀한테는 큰 절세가 될 거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다른 세금은 사실 연마다 펼쳐지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적용하기 좀 그렇지만 근데 이건 한 번이니까 상속은 평생에 또 한두 번인데 그때 못 채운 게 있으면 그걸 물려받았으면 옛날에 그때 그거 뭐 감정평가 다시 하는 것도 써먹을 수 있죠.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잘 전달해 주시고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좋은 아이디어. 야 바뀔 때마다 이거 잘 배워놔야 돼. 세무사님한테 들으니까 리얼하네 스토리가. 그리고 세무사님한테 들으니까 그게 그냥 그 전에는 요게 맞냐 틀리냐 뭐 그런 것만 했는데 요거는 요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딱 나오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하면서 요거는 머리 잘 쓴 거고 요건 공무원이 나빠. 재밌네요. 저 국세청 직원분들 존경합니다. 네. 물론이죠. 저도 사랑합니다 국세청. 한번 살려주십시오. 감정평가 받아야 된다는 거는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또 실무적으로 많은 컨설팅 많이 하시니까 워낙에 잘 전해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국세청에서. 이거 제가 국세청 말하고 한 게 아니라 그런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잘못이다. 세법도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지. 현장에서 일하는 국세청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죠. 법을 이제 집행할 뿐이니까. 네. 요즘 세금 좀 많이 내시나 봅니다. 네, 이장원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